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 죽으면 알아서 해라. 이런 항의가 빗발쳤다. 이런 얘기고요. 부녀자 납치 살해 용의자들 머리를 깎고 변장한 채 도주 중이다. 이런 경찰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재판 도중에 어지럼증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면서 재판이 일찍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보시면요, 6월 30일 어제 재판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이 책상 위에 머리를 엎드려서 이렇게 가만히 꼼짝도 하지 않아서 재판부가 잠시 살피겠다, 쉬자라고 했고, 그래서 일단 재판이 건강을 해칠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종료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재판부가 판단을 했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습이 좀 어지럼증을 호소해서 재판부 그러면 피고의 건강 상태를 검진하고 나서 계속 할 수 있는 없는지를 확인해 보자 이렇게 해서 휴정을 했는데 문제는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이 방청석에 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소리친 게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말씀인데 우리 대통령님 죽으면 알아서 해. 한나절이면 끝날 일을 양심도 없이 몇 개월이나 하냐. 나라 한번 망해봐라. 이런 막말을 쏟아냈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뭐 이해는 하지만 정상적인 법 절차를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재판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재판부를 모욕하는 듯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대통령님 죽으면 알아서 해. 한나절이면 끝날 일 양심도 없이 몇 개월을 하냐. 나라 한번 망해봐라. 정말 그건이라고밖에 할 수 없네요. 그럼요. 그 재판부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저런 분들이 저렇게 와서. 그리고 저렇게 얘기할수록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기가 어렵잖아요. 소란을 피우고 또 자기 의사를 적극적으로 저렇게 막 소리 지르고 이러면 재판에 지금 장시호 씨 같은 경우도 그 재판에 나와가지고 막 장시호 씨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이러니까 눈물까지 흘리면서 제대로 발언을 못했다고 하는 얘기도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판이 정말 공정하게 누구에게 치우치지 않게 진행되도록 방청석에서는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적극적으로 드러내 소리 지르거나 재판부를 향해서 압력을 가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저런 행동은 삼가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건강에는 이상철 변호사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피로가 쌓여서 그런 거지 그렇게 뭐 어지럼증 자체가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어제 재판에서는요, 바로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최순실 씨의 지시를 적은 또 다른 수첩 2권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이번 사건 정말 수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정말 수첩 많아요. 네, 자, 이 수첩을 두고 이경재 변호사, 바로 최순실 씨 측의 변호사죠. 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11월 검찰 조사에서부터 4개월이나 지난 3월 말에 특검의 업무 수첩을 낸 이유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박헌영 씨가 죽을까 봐 갖고 있었죠. 저거 화제가 됐어요. 저 정도였나? 물론 주장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또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수첩이 저를 보호할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해 검찰의 압수수색이나 조사받을 때도 숨겼다. 최순실 씨가 어떤 힘과 돈을 가진 분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포감이 있었다. 이래서 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 최순실 씨 측 변호사 또 최광유 변호사라고 있는데 이분이 그동안 수첩 어디에 보관하고 있었나 하니까 땅에 파묻어놨었다. 저게 가장 충격적이죠. 네. 지금 뭐 21세기 대명천지에 물론 이게 국정농단 비선 실세라는 걸 국민들은 까맣게 모를 때 그걸 알고 있던 극소수 가담자 중에 한 명이에요. 핵심적인 인물이에요. 또 최순실이 최 회장님이 당시 시킨 일을 수행하면서 대통령과 대등한 분이구나, 공동정권이구나, 뭐 이런 발언 파워가 비슷하다고 느꼈다.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내가 쥐두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것 아닌가 공포감이 있어서 오죽하면 그 수첩을 증거 자료로 기록해 놓고 이게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나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취 파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걸 꼼꼼하게 기록해서 저렇게 치밀하게 보관을 했을까? 나중에 나는 살기 위해서는 보험이 필요해. 그랬을 거로 추정은 되거든요. 근데 땅에 파묻어 놨다고 하면 박헌영 그냥 젊은 사람인데 추리소설에나 나올 법한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무서웠으면 저걸 땅에 파묻어 놨을까 싶은 생각까지 들더군요. 네, 김 변호사님. 근데 이 수첩이 중요한 게 바로 이 수첩에 적힌 내용이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적힌 내용과 굉장히 일치한다. 그리고 하루 차이로 같은 내용이 적혀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굉장히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안종범 수첩에 대해서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측에서 그분을 굉장히 부인했잖아요. 알아서 쓴 것이다. 그리고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 그런데 우리가 그전에 좀 의혹을 제기했던 것이 그럼 박 전 대통령은 그런 지시를 어디서 내렸느냐. 그것은 특검과 검찰을 통해서 최순실 씨로부터
어떻게 보면 부탁을 받든지 아니면 지시를 받아서 그런 지시를 내린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박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는 계속 부인을 했는데 네. 오히려 박헌영 씨의 수첩 자체가 그걸 완전히 입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안종범 수석의 수첩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연결고리,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연결고리는 바로 박헌영 과장의 수첩이거든요. 근데 수첩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이 아주 일치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네. 시간적 차이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박헌영 과장이 메모에 수첩한 날짜가 적힌 내용이 다음날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적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시간적으로 보면 최순실 씨가 지시를 했고 그 내용이 청와대에 전달이 됐고 청와대에 전달된 내용이 바로 안종범 수첩에 적혔고 안종범 전 수석은 그 내용에 의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이행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최초의 지시는 최순실 씨부터 있은 것이 되고 안종범 전 수석의 어떠한 실행은 최순실 씨의 지시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네네. 완전 연결고리가 완전히 성립이 되기 때문에 네. 결국 박 전 대통령의 어떤 재판이나 최순실 재판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스모킹건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자, 참 수첩이 많은 게이트입니다. 수첩 게이트라는 그런 일부 언론의 얘기도 있습니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참 엽기적인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이거 골프 연습장, 한적한 주차장 조심해야겠습니다. 일주일 전에 골프 연습장에 갔던 40대 여성이 납치된 뒤에 살해당한 사건이 있는데 이 용의자 3명 중 2명이 머리까지 깎고 변장을 한 채 도주 중이다. 이래서 경찰이 수배 전단까지 지금 서둘러 다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전단 바로 두 사람인데요. 용의자 3명 중에 1명은 구속이 됐습니다. 잡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2명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저 두 사람인데요. 저 두 사람이 이 골프장에서 연습장에 있던 부녀자를 납치를 해서 살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인데 지금 이 모습에서 변장을 해서 머리도 깎고 뭐 그렇게 해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그러니까 저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몽타주가. 네네. 지금은. 예,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냐, 뭐 이 돈을 되게 노린 범행일 수 있는데 돈은 지금까지 410만 원 정도밖에, 그러니까 물론 적다고는 볼 수 없는 돈이지만 사람을 납치해 죽일 정도의 그런 돈이라고 보기에는 좀 석연치 않다. 예. 이래서 일단 경찰 얘기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근거된 피의자 진술에 의하면은 예. 풍강도 살인이 맞습니다. 맞고 그 진술의 그 신빙성을 예. 더하는 증거들도 있습니다. 그 전에도 이번 사건과 똑같은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실행은 안 했지만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은 단순 금품을 누리는 강도가 맞습니다. 네, 단순 금품을 노린 강도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사건을 보면 굉장히 치밀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누구를 좀 있어 보이는 네. 외제차를 끌고 다니는 부녀자를 우리가 납치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옷도 잘 입고 한 40대 여자를 네, 미리 다 노렸다. 조사를 하고 현지 답사도 하고 굉장히 계획적으로 했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계획적이죠. 더군다나 또 돈을 찾을 때 보면 남자와 여장까지 하고 네. 찾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시체를 유기할 때 보면 그냥 유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대째를 담아서 거기다 돌을 집어넣어서 네. 결국 찾지 못하게 하는 정말 끔찍하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보면 이게 아마 계획적인데 이제 우리가 청부살인이냐 아니면 네. 원한에 의한 살인이냐를 좀 많이 의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네. 그럴 가능성도 어떤 범죄의 어떤 그 행보를 보면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아니 왜냐하면 그런데 그렇게 치고는 계획을 한 것 치고는 너무 액수가 작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하는 것이 이렇게 사체를 유기하는 과정과 그다음에 돈을 찾는 과정도 보면 금액도 많지 않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돈을 노리지 않았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그걸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면 전과를 조회해 보면 전과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적으로 쭉 보면 이 사람들이 과연 이 범행만 했을까는 저는 의구심이 좀 들어요. 네. 이범행만 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변장하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체 유기 과정, 도주 과정 그걸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건 계획적이지만 해본 사람이 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우려되는 측면은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범행이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 뿐만 아니라 또 뭐 처음에 그 골프장에서 대상을 탐색을 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걸 보면 또 골프 연습장에서 타켓을 이미 정해놓고
그건 누구한테 부탁을 받고 저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 여성분만을 타깃으로 추적하지 않았는가 그런 의심도 들기 때문에 지금 경찰은 단순한 금품 강도 살인으로 보고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네, 이때 지금 좀 나오는 얘기가 돈, 이게 이제 영어로 랜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몸값을 요구하고 상당히 크게 네. 해야 될 텐데, 이 납치를 한 뒤에 불과 2시간이 조금 넘은 시간 만에 살해한 것으로 나온다. 이것도 좀 이상하다. 그래서 청부살인, 원한에 의한 살인의 가능성은 아직은 살아있고요. 네. 살아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범들이라고 전제한다면 지금 우리 김 변호사님 말씀처럼 또 다른 범죄가 있었던 게 아니라면 치밀하게 나름 준비했고 요구하려고 했던 것은 몸값인데 성인 한 명을 장시간 데리고 다닌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겠죠. 사실은. 네. 그래서 아이들도 유괴해서 몸값 요구하려고 했다가 그냥 살인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빈도가 높다고 하거든요. 이번 경우에도 자신들이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고 납치한 여성의 저항이 완강하자 결국은 포기하고 살해한 지금 게 돈 아닐까. 찾으러 왔을 때 네. 변장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410만 원을 찾고 결국은 이제 여기서 도주국이 벌어지게 된 것 아닌가. 근데 이게 변장만이 아니고요. 예. 너무너무 치밀한 게 저게 이제 여장을 네. 했는데 남자라는 거죠. 자신들의 스포티지 차량도 있고 네. 이 여성은 이제 외제차를 타고 골프장에 온 여성을 이제 타겟으로 삼은 거고 자동차 번호판을 계속 바꿉니다. 그러니까요. 여러 개를 준비해요. 그리고 여성은 여성이 돈을 찾고 남자 범인은 여장을 하고 마치 이 카드의 주인이 찾는 것처럼 CCTV에 포착되게 위장을 해요. 범죄 영화 같습니다. 상당한 준비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어쨌든 범행은 실패지만 안타까운 희생자만 냈다.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범죄는 반드시 지금 조기에 잡히지 않으면 지금 이제 유사범죄 위험도 있고 그렇거든요. 진실이 좀 빨리. 우리나라에 지금 골프 연습장 많고 외제차 흔하고 40대 옷 잘 차려입은 중년 여성들 많고 그렇죠. 이게 잡히지 않으면 이게 카피캣이라 그래서 모방 범죄에 잇따를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 저 두 사람이 골프장 캐디로 근무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골프장에 출입하는 분들이 뭐 굉장히 부유층이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유사범죄의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지금 뭐 전단지가 배포됐다니까 빨리 좀 체포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범행이 발생한 건 지난달 24일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피해자가 납치될 때 이 골프 연습장에서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한 이유 뭐였을까요? 들어보시죠. 소리를 질렀는데 이제 비명 소리가 들렸는데 부부 싸움인 줄 알고 자기는 넘어갔다 그렇게 말했어요. 저 부부싸움인 것 같다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부부싸움 뭐 칼로 물베기다. 남들의 부부싸움에 개입하지 않는다. 이게 뿌리가 깊은 관행인데 이거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거는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부부싸움도 이제는 폭력이거든요. 그거는 예전 같으면 부부싸움 보고 넘어가지만 주위에 계신 분이나 이웃에 계신 분들이 만약에 정말 비명소리가 크거나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하시는 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왜냐하면 저렇게 그냥 넘어가 버려서 한 명의 생명이 사라진 거 아닙니까? 그건 저런 걸 막기 위해서는 저런 비명소리들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신고하는 정신을 가져서 저게 폭력으로 이어지거나 아니면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예요. 폭력이 있을 때는 그 폭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위에서 대처해줘야 네. 피해자가 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관심을 갖는 그런 자세가 시민들한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김 변호사님. 저도 여자라서 그런지 네. 이 주차장에서 이런 여성을 노린 범죄가 발생하면 너무 무서워요. 이 한적한 주차장이라는 게, 주차장. 네, 사람이 없으면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공포가 이런 사건이 생길 때마다 생기거든요. 근데 이번이 뭐 처음이 아니에요. 그전에 익산에서도 그 외제차와 관련된 주거 골프 연습장 끔찍한 사건이었죠. 끔찍한 사건이 안매장이었죠. 예. 그전에 또 그 대형 마트에서 또 납치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굉장히 주차장의 주의를 유의해야 하는데 아까 이제 부부싸움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그 부부싸움을 하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폭력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지금 굉장히 엄하게 났습니다. 옛날처럼 관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 뭐도 마찬가지고 범행이 일어나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주위에서 의도적으로 공개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든지 강도 행위를 합니다. 그랬을 때 제3자가 개입을 하면 왜 우리 부부싸움에 부부싸움에 개입을 하느냐 하면서 굉장히 뭐라고 해요. 그러면 사실 주위에 있던 분들은 저 부부싸움인가 그런가 보다 하고 물러납니다. 그냥 물러나는데 그렇지 않은 범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무리 부부싸움이고 가정사를 할지라도 뭔가 폭력이 행사가 되면 바로 112에 신고해서
해야 하는 그런 심연의식이 이러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죠. 딱 보면 바로 신고를 하는 게 낫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아무튼 뭐 부부간이건 아니건 간에 바로 그런 범행이 있으면 바로 신고해야지 예방 차원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이다 볼 수 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고 또 빨리 이 용의자를 잡아서 이런 사건의 재발을 막으려면 투철한 신고 정신 다시 한번 강조하고, 혹시 아까 방송 보시면서 비슷한 용의자 보시면 저희 방송 아니래도 좋으니까 꼭 좀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문가 네 분과의 말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